우리가 사람 볼 때 인간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오늘날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인간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라는 말은 이건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세상을 이때는 세상이라고 해석해야 돼. 인간이라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문헌에는 옛날 인간은 세상이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람을 바로 인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굳어 와서 지금 전부 다 인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인간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인류라고 해요. 인류라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특징이 뭐냐면 사고할 줄 알고. 그래서 사고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두뇌에서부터 나온 거지만은 오늘날은 사고가 바로 사람을 지배한다. 그만큼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개념화되어 가지고 그 개념화되는 데는 어떻게 개념화됐냐를 찾아봐야 돼. 사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하나는 생각이요. 하나는 느낌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것이고 느낌이라는 건 외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상이다. 느낌을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생각이 뉘앙스로 봐서 생각이 꼭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은 고유어고 사상은 한자어다 이렇게 해서 생각 곧 사상 이렇게들 사전적인 것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생각 곧 사상이다. 그러나 실제상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야. 뉘앙스가 달라.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 그 무슨 얘기인 거니? 생각을 고유어로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도 한자어다. 이렇게 생각도 한자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또 광복 이후에 학교 교육에서는 생각은 고유어라고 아주 고정을 해버렸어요. 한자어가 아니다. 그러나 옛날 문헌에 생각이 나온다 그래요. 중국 문헌에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곧 사상이다 이랬을 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어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사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생각이다. 생각은 사상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거기가 학교를 파한 뒤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선생이 저 앞에 가니까 뒤에 가면서 학생 애들이 자기를 놀리느라고 뭐냐고 하니
너 나한테 짜장면 사줄 사상 있어? 뒤통수에서 지금 선생을 그냥 놀리는 거지. 너 나한테 짜장면 사줄 사상 있어? 그럼 우리 일반의 언어에 쓸 수가 없는 말이야. 너 짜장면 사줄 생각 있어? 하고 사상 있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바로 생각 사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하여튼 생각 자체가 한자어라는 사실을 알지. 요 느낌하고 감정하고는 다르다. 느낌은 고요하지만 생각은 고요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은 사상이요, 느낌은 감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은 아주 상대에게 본능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 느낀 거, 감정을 그냥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지니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반드시 표출을 하고 상대방이 표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바로 이 표출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출을 하려면 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음성을 매개체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매개체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언어라고 하는 거지. 언어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나면서부터 아주 초기부터 언어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바로 음성은 있지만은 인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유성무원 시대.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한 것이야. 소리는 있지만은 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대. 그러다가 말은 있지만은 문자가 없는 시대도 굉장히 오래 지속해요. 그런데 마지막 나타난 게 바로 유언 유문 시대가 오늘날 도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인류의 사고의 표출 발달 과정을 보면은 유성 무원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언 무문 시대를 거쳐서 유언 유문 시대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발달 과정으로 보면은 가장 표출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언어의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성 무원 시대라는 건 바로 뭐와 같은 거니? 바로 어린애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소리를 동물처럼 끽끽끽 하는 이런 거를 지르고 살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하다가 다른 동물과 달리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말. 여기에 이제 말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언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저 사고와 언어 관계를 또 보게 되면
사고에서 언어가 표출됐지만 현재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니? 언어는 반드시 그 어휘마다 개념 정립을 하고 있다. 어휘마다 개념 정립을 딱 해놓기 때문에 어휘마다 개념 정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야. 아버지는 무엇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어머니는 뭘 어머니라고 하느냐, 산다는 건 뭘 산다고 하는 거냐, 사랑은 뭐냐, 이거는 사회 약속이야. 언어는 사회 약속이란 말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야. 이렇게 어휘 개념을 딱 정립해 놨기 때문에 어휘마다 고정 개념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어휘마다의 고정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은 자기 사고를 정확히 표출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표출한 언어를 들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만큼 현대 사회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 예는 간단해요. 우리는 효라고 하는 문자와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이렇게 만들어냈답니다. 그런데 사고에서부터 효가 나왔지만 지금은 효라는 말이 사고를 지배한다. 그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이 순간에 효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문자도 없애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효의 개념과 범주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언어로 표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효의 개념 범주가 머릿속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효라는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무슨 말 하는구나 하라 알게 된 게 바로 약속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혼자 독창적으로 지 맘대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한 집단의 약속이다. 한 사회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지난 월간지 받았죠? 거기에 뭐와 뭐를 지적했어요. 상생과 공생을 지적한다. 그래서 상생과 공생은 사전에 이미 개념 정립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상생이 곧 공생이라고 요즘도 뭐 그 국회에서 뭐 사방에서 자꾸 상생하고 있어요. 상생은 공생의 뜻이 전혀 없다. 오행에서 금목수화토에서 목에서 화가 나오고 화에서 토가 나오고 이렇게 뭐가 뭘 낳고 뭐가 뭘 낳고에만 쓰이는 말이지 절대로 공생의 뜻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 무식으로 인해서 상생 얼른 글자로 보니까 서로 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상생이라는 말을 언론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도 그것을 비판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기자들이 한자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전달하는데 막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니까 전 국민이 상생하게 됐다. 그래서 새로 된 대통령도 다시 한번 사전 찾아보지 않고 지난번 취임식 때 상생공생을 공식 석상에서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사전에 약속된 어휘를 무시하고 지 혼자 마구 쓴다면 그거는 언어 파괴다. 우리는 질서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또 하나 간단한 예는 이런 걸 들 수가 있어. 요새 거의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보죠.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콩깍지는 콩을 덮은 그 껍데기인데
콩깍지가 내가 잠시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하는 것은 내 눈에 담요를 가렸었던가 보다 이런 식과 똑같은 거예요. 콩꺼풀이라고 그래야 돼. 그냥 콩알은 눈동자처럼 동그라. 근데 이 콩꺼풀은 반투명체가 이렇게 덮여 있어. 그게 콩꺼풀이야. 그 반투명체에 콩꺼풀이 껴가지고 내가 그런 걸 자세히 못 봤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콩깍지가 씌었는가 하면 내가 눈을 종이로 가렸었는가 보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것이야. 어떻게 눈에 콩깍지가 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깍지 꺼풀도 구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마구 쓰다 보니까 지금 일반 어른들도 톡하면 방송에 아주 공식 용어에 나온단 말이에요.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어떻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콩꺼풀이라 했는데 그 콩꺼풀은 반투명체로 눈동자 같은데 거기에 덮어놓으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지. 반투명체니까.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콩깍지라는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많이 썼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무식에서 오는 것이다. 깍지하고 꺼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우리 고향에서는 절대로 콩꺼풀이라고 그랬지 콩깍지라는 말 나 요새 서울에 와서 들었던 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이 콩꺼풀도 콩깍지도 구별 못하는 자들이 막 써가지고 언어를 혼란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자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구별할 능력을 가져야 신문에 지적을 하는데 기자 자체가 모르니까 기자도 콩깍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퍼져나간다. 뭐 이런 말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회의 약속이야. 그런데 제 마음대로 써놓으면 파괴다. 사고를 아주 혼란시킨다고. 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언어가 부정확하면 사고가 부정확해지는 것이야. 사고가 부정확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의 음성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 언어에 소위 구어 말에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갖고 언어의 단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것을 단 1초도 저장할 수 없다고. 입 밖에만 나가면 사라지는 거야. 공간적으로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내 말을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들을 수 없다.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언어를 오랜만에 인간이 찾아내긴 했지만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자기의 사상을 오래 전하고 싶고 또 멀리 전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런 제약을, 단점을 우리가 보완한 게 뭐예요? 문자의 발견이다. 언어에서 문자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대혁명이야. 인간이 문자를 찾아냈다는 건 대혁명이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 그냥 음성만 하던다가 문자 말을 한 것도 대혁명이지만 제2차의 대혁명은 문자를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음성언어로도 자기를 표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좀 더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하고 싶어서 찾아낸 게 바로 문자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여러 가지 뭐 요건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뭐 또는 뭐 기타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문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문자가. 현대사회에서 문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자 여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냐, 선진 문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동차를 몇백 대 외국에 더 많이 수출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문자 여건을 최고로 갖추는 것이 선진 문화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문자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상당히 있죠. 그냥 자기들 음성 언어로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문자가 있어도 그 문자가 별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문자 생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오랫동안 표의 문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조선 왕조에 와서 소위 한글을 해서 표 문자를 갖추게 됐어. 그러니까 표의 문자와 표 문자는 완전히 이질적인 문자인데 두 가지를 겸했다는 것은 표의 문자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표 문자에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표의 문자의 장점과 표 문자의 장점을 플러스해서